제 아내가 죽기 전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된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제게 편지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편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영입니다. 오늘 제가 3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023년 2월, 저는 정확히 계획한 날짜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통장에 12억 원, 강남 아파트 한 채, 지방 상가 한 국자 회사. 사사 사람들은 제 송별회에서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30대부터 33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저축했고 투자 타이밍도 완벽했으니까요. 제 노트에는 65세 이후 30년치 생활비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당일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여행 계획을 꺼냈습니다. 유럽 한 달 일정, 예주도 한 달 살기, 손주들 용돈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은퇴 일주일 후 아내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평생 병원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기에도 약국약으로 버티던 사람이 더 이상했던 건 혼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할인도 되는데 말이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검진 다음 날 아내는 제게 묻지도 않고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2억 원을 자기 명의로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지만 동의했습니다. 33년 함께 모은 돈인데 누구 명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은퇴 3주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양복을 갖춰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으며 소개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김 사장이라고? 김 사장은 거실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방 재개발 지역 투자 아니었습니다. 3억 원 투자하면 3년 후 9억이 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은퇴 후엔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평생 저보다 보수적이었던 사람이 김 사장이 돌아간 후 아내는 제게 간청했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아이들한테 더 많이 남겨줄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이미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우는 걸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은퇴 한 달 차, 아내의 화장대에 약병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5개, 6개, 7개. 저는 물었습니다. 아내는 건강보조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상했습니다. 약병 중 하나는 분명 처방약이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아내가 스티커로 갈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매일 밤 방문을 잠그고 큰아들과 통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눈이 빨갛게 보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아내 명의 2억 원에 제 돈 1억을 더해 3억 원 김 사장에게 입금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쫓아갔지만 아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은퇴 2개월 차.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투자금 입금 확인을 하려고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없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른 연락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번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연락처가 하나뿐이라니. 저는 그제야 고등학교 동창의 멤버를 뒤졌습니다. 아내의 학교, 아내의 졸업연도 김사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 죽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3개월 전 검진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의사는 남은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사기였어. 김 사장은 가짜였습니다. 재개발도 가짜, 서류도 가짜, 3억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해외로 도망갔고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암 선고를 받고 혼자 그 두려움을 견디다가 사기까지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뭔가 더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달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80만 원.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예상 의료비 월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배 차이였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췌장암은 비급여 항목이 많고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신약일수록 더 비싸다고. 저는 보험이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0년 전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금액으로는 한 달 치료비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첫 달 480만 원, 둘째 달 520만 원, 셋째 달 550만 원, 3개월간 1억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기로 날아간 3억과 합치면 4억 5천만 원, 12억이 7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이 있어서 당장 생활이 어렵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그때 아들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2달 전에 1천만 원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옮긴 2억 원,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1천만 원, 둘째 아들 1천만 원, 아내 동생 500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이 이미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제 몰래 가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을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액은 5천만 원. 그런데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모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이 들어왔고 2억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5천만 원. 아내는 빚까지 낸 것이었습니다. 카드론이었습니다. 이자율 연 15%.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사기 3억, 병원비 1억 5천, 아내 빚 5천, 총 5억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12억이 7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상가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 3억짜리를 2억 5천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지방은 다 죽었다고. 2억 5천도 비싸다고. 1억 5천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어렵겠습니다.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권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게 낫다고. 저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아내가 원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종이를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아내는 떨린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2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제게 편지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회사 후배 김민주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 2003년 12월 당신 회사 송년회 날 나는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회사 앞까지 갔었어요. 그때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걸.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단 한 번의 실수. 회사 후배와의 하룻밤. 그걸 아내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있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어렸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으니까.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20년간 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노트에 노후 계획을 쓸 때마다 나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배신했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의 노후를 함께 준비해야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요. 내가 모은 돈은 내가 원하는 곳에 쓰겠다고. 당신 몰래 내 명의로 옮긴 2억은 원래 내 것이었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아낀 돈이었어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이제 끝나는구나. 이 고통이 끝나는구나. 당신과의 거짓된 삶이 끝나는구나. 사기를 당한 것도 사실은 당신 때문이었어요. 조급했어요. 당신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내가 모은 돈을 당신이 쓰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판단력을 잃었어요. 김 사장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어요. 아이들한테 준 돈도 당신 노후 자금을 줄이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내가 망친 건 당신 노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어요. 내가 준 돈 때문에 아이들이 독립하지 못하게 됐어요. 큰아들은 직장을 잃고 둘째는 무리한 대출을 받았어요. 다 내 탓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래도 당신은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해요. 그것만은 진짜였어요. 내가 망친 12억, 그건 사실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의 신뢰였어요. 20년 전 당신이 망가뜨린 신뢰. 그리고 20년 동안 내가 복구하지 못한 신뢰. 미안해요, 안녕히.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3년 중 20년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아내가 혼자 그 고통을 견뎌왔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이. 아내는 3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준 돈을 돌려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내의 20년 눈물이었습니다. 장례 후 남은 돈은 5억 원이었습니다. 33년 준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저는 강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방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69세입니다. 매일 밤 아내의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내는 항상 뒤돌아서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잡으려 하지만 손이 닿지 않습니다. 33년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믿었습니다. 원의역을 모았고 노트에 모든 걸 적어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20년 전에 잃었습니다. 아내는 20년간 그 상실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저는 20년간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12억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는 지금 무엇을 혼자 견디고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